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 또 네. 언더스탠딩은 야심차게 준비한 예. 킬러 콘텐츠 하나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예. 야, 오늘도 예. 매우 뜨거울 것 같은데 교육 얘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했죠. 네, 전 킬러문화. 국민이 관심 있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특히 대입제도가 예.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상당히 기형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저희가 한번 그래서 드렸는데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는지 그 얘기를 좀 들을까 하는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럼 수능의 채점 방식. 수능이 어. 저도 고3이 아들이 둘인데 음. 수능이 상대평가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원점수가 없다면서요? 나 그러니까 그것도 너 수능 몰랐어. 몇 점 맞았니? 그럼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없는 거래요. 전국 내가 뭐 등수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몇 %에 들어갔다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어. 그럼 수능 만점은 뭐지? 그럼 아무튼 예. 그냥 한 개 틀리면 점수 하나가 깎이던 시절을 네. 지나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이런 상대 평가가 굉장히 독특하다. 다른 나라에는 없답니다. 어. 적어도 OECD 국가 중에는. 네. 그래서 그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으나 또 거기에 따른 그것에 문제가 따른 뭔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좀 보완하면 좋은지까지 다행히 이 문제를 하루 종일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연구하다가 예. 이걸로 내가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겠다. 네. 싶어서 영국까지 영국까지 가신 굳이 이걸로 그렇게까지 해도 싶긴 한데 저희로서는 중요한 고맙죠. 뭐 문제죠. 하루 종일 그거 고민해 주시니까 이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해야 되는지 예비 야, 박사님이라고 이범 해야 되는지 이범 선생님은 예전에 제가 예전에 공부 열심히 잘했습니다. 뭐 네. 이런 분들도 많던데. 그분 모셔서 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육평론가 이범님을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범 선생님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 수능. 야, 진짜. 수능. 수능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 생각해도 일단 가슴이 가슴이 답답해요. 예. 수능. 무거운데 뭐 그게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예. 수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입 시험이 가진 일단 한계, 이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결함. 그러니까 한계와 결함은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계와 결함. 예, 다른 차는 시속 150km로 가는데 뭐 이 차는 좀 싸게 뭐 경제적으로 만들어서 시속 120km만큼 간다. 예. 그럼 그게 결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한계죠 그냥. 제품의 특성이자 뭐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곧이어서 수능이 가진 결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치러와서 좀 관성에 빠져서 그렇지 수능이 아주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최근에 이른바 이제 문과 침공.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이과생들보다 수학 최고점을 덜 받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래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게 이제 사실 수능이 가진 이제 기본적인 결함이 이게 확대되면서 그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드러난 거죠. 예. 예. 이야기 좀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예. 일단 우리나라가 수능이 상대평가라던데 어떻게 예. 되어 있는 건지부터 배워야 될 것 무슨 같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다른 나라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를 중심으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제가 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OECD 국가입니다.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이 OECD에서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뭐 재정 통계는 내요. 네. 뭐 이를테면 학생 1인당 얼마의 교육비를 투입하고 있느냐라든지 뭐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이냐라든지 이런 통계는 내는데 뭐 정작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이제 대입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몇 년 전부터 구글링을 했죠. 하나하나. 사실 몇 년 전은 아니고 한 2010년 정도 무렵부터 했던 건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어로 되는 번역은 최근에야 좀 볼만해졌습니다만 각국 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는 이미 2010년 경이면 상당히 볼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교육제도가 궁금하면 그렇죠. 스웨덴 교육이 어떤지에 대한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읽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35개국을 다 이제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굉장히 독특한 제도다. 세계적으로 사실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희한한 제도인데 요약해서 이제 그 제목만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로 대입 시험이 이렇게 다 상대 평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여기서 상대 평가라는 건 뭐예요? 원점수를 안 준다는 뜻입니다. 몇 점 맞았는지 모르고 예. 무조건 점수를 안 주고, 등수만 준다. 예.
석차 등급이라든지 또는 표준 점수라든지 예. 이런 그 상대평가 지표를 주는데요. 석차 등급이나 표준 점수와 같은 상대평가 지표 이런 두 가지 지표를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혀 다른 지표를 줘요. 다른 나라는 다 주로 뭐 절대 평가로 몇 합니까? 점 이러겠죠, 그죠? 일단 이제 원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등급인데 석차 등급이 아니라 절대평가 등급. 그러니까 이제 90점 이상이면 뭐 A, 넌 몇 등급? 80점 이상이면 B,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스케일드 스코어, 영어 발음이 맞나요? 스케일드 네. 스코어니까 예. 이게 좀 의역하자면 균등화 보정 점수 또는 균등화 표준 점수라고 이제 환산 점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이 균등화라는 게 뭔지를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질 때 이때 네. 생기는 이제 이 과목 간의 유불리라든지 쏠림이라든지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독특하게 보정하는 것인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거친 뭐 표준 점수라든지 석차 등급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국영수만 있을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사회, 과학, 또 제2외국어 이런 데 이제 선택 과목이 생기게 되면서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물리를 기피한다든지 이를테면 뭐 경제를 기피한다든지 왜요? 왜 기피해요? 뭐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듣기에는 예를 들면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걸 하면 너무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으니 불이익을 안 받도록 보정해 줄게. 뭐 이런 컨셉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려운 거 선택해서 보정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정을 안 하죠. 보정을 안 하고 바로 이제 표준 점수나 석차 등급을 줍니다. 아, 물리 선택하면 물리 선택한 친구들 중에 100명 중에 50등 했으면 그렇죠. 이를테면 물리 선택한 학생이 이제 이를테면 10,000명이다.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4%, 400명을 이제 1등급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까지 들면 2등급을 주고 23%까지 들면 3등급 주고 그러면 이제 잘하는 우등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게 유리하겠군요. 많은 학부모들은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하시냐면 소수 과목이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소수가 선택한 과목을 자기도 선택하면 불리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뭐 대충 보면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틀린 표현이죠. 그렇죠. 소수냐 다수냐가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소수가 만약 공부를 좀 못하는 그렇죠. 학생들이라면 그렇지. 열등생 그렇지. 소수가 선택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걸 선택하는 유리하죠. 게 이런 석차 등급이나 표준 점수와 같은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는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소수가 예를 들면 경제 덕후 이런 학생들이 이제 경제를 많이 선택했다. 물리 덕후. 세계에서 덕후 이런 학생들이 세계에서 선택했다. 그렇지. 또 뭐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물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야 내가 저 집단에 끼는 순간 그렇죠. 결국 거기서 상대평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불리해지네. 예. 이래서 이걸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오히려 기피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회 과목 중에서 경제가 꼴찌하고 선택자 수에 있어서 네. 세계사가 꼴찌에서 2등하고 그리고 과학 과목 중에서도 뭐 제일 중요한 과목은 제가 보기엔 물리인데 예. 물리가 역시 또 꼴찌를 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럼 이런 잘하는 황당한 일이 사람만 벌어지죠. 선택할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 과목 선택한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뭐 예를 들면 100점이고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사회? 사회 과목 선택한 학생의 수능 점수의 평균이 80점이면 경제 과목에 선택한 학생들에게 그만큼 그 우등생들이 모여 있으니 그걸 보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점수 받은 그래서 거에서 많은 나라에서는 보정을 해줍니다. 예. 예. 그냥 원점수만 주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정해낸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드 스코어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유럽 많은 나라들은 사실 이제 점수가 아니라 등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도 이제 스케일드 그레이드 이제 이 보정된 등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해지지 않게 피해식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수능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아주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장 코미디 같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2외국어에서 예.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었을까요? 제2외국어 중국어 아닌가요? 독일어? 독일어는 요즘 저 많이 때는 선택 안 독일어- 할 거예요. 독일어 저 때는 많았는데. 많이 했는데 요즘 자, 독일어 안 할 것 정답은 같은데. 아랍어입니다. 아랍어요? 아랍어를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 중에 몇 퍼센트가 선택했느냐? 예. 최고 70%가 선택했습니다. 와.
왜? 왜요? 알아보 어렵지 알아보에 않아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예를 들면 중국어로 선택하면 예. 뭐 중국 살다 오네, 중국어 어려서부터 공부하네, 그들하고 경쟁해야 덕후가 있을 수 되니까 있구나. 내가 거기서 불리한 상대평가 경쟁에서 불리한데 알아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다. 아랍어는 그거 미리 공부한 학생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좀 내가 뭐 수능을 보는데 제2외국어를 요구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을지도 몰라. 그래서 예. 제2외국어로 선택하긴 하지만 이제 공부를 좀 게을리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머리를 이제 돌려서 아랍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야. 그래서 또 이게 그런 이제 학생들 노리고 알아보러 가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겠네. 이거는 그렇겠네. 전 세계 입시 역사상 남을 코미디였을 겁니다. 아. 그리고 그것이 불과 이제 3년 전까지 지속되었던 거예요. 예. 이제 정부가 이제 미리 예고를 하고 제2외국어를 절대 평가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평가는 이제 원점수는 주지 않고 등급만 주는 거죠. 예. 90점 이상이면 1등급, 이제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랍어가 지금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걸로 바꾼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유불리로부터 좀 학생들이 자유로워진 거죠. 그럼 아랍어를 다 100점 받으면 다 1등급이라는 겁니까, 그럼? 예, 근데 뭐 물론 그렇게 출제되지는 그렇지는 않죠. 않겠으나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만큼 그냥 나눠준다. 아니, 비율만큼 나눠주는 것이 상대평가고요. 예. 네. 선택한 학생 중에 4%의 비율을 무조건 1등급 주고 영어 11%까지를 시험처럼. 무조건 2등급 주고 네. 이러면 이제 이건 상대평가가 되는 거고요. 예. 예.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 주고 80점 넘으면 2등급 주고 이건 이제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등급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이 있는데 마침 제가 좀 참고를 위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입니다. 네. 이제 개인에게 통보되는 것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과목이 한국사가 있고 국어가 있고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 탐구 과목이 과거에는 4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줄어서 지금은 이제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제 제2외국어를 또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등급이 나와 있죠. 이걸 주의하실 게 이 등급이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 등급입니다. 한국사와 영어는 네. 절대평가.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한국사의 경우에는 한국사 교육이 상당히 부실해진다 이런 여론이 있자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사를 수능에서 필수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치르게 지정을 했어요. 예. 선택이었다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평가 경쟁을 시키면 그러면 또 아우성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0점 이상이 1등급, 80점 이상이 2등급 이렇게 절대평가 등급을 주되 예. 4등급 이상 받으면 다 만점과 똑같은 효과가 나게 대입 전형엔 또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한국사가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사 2등급과 한국사 4등급은 전혀 상관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실제 대입 전형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등급을 왜 표시해요? OX로만 표시하지. 그래. 아니 근데 다른 등급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패스페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입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주긴 주는데 네. 보다 제대로 된 그 본연의 의미에 맞는 절대평가 등급은 영어죠. 네. 예. 영어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 학생은 1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 학생이 90점 이상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나오고요. 영어는 실제로 이 학생이 1등급이냐 4등급이냐 이런 것이 대학에 의해서 변별력이 이제 나타나게 대학에서 평가를 하죠. 예. 그래서 영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등급제 절대평가가 되어 있고 한국사도 똑같이 등급제 절대평가가 되어 있지만 한국사는 과도한 이제 경쟁이나 사교육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네. 4등급 실수를 이상은 지정하면서 동일하게. 4등급 예. 이상은 대입 전형에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예. 나머지 과목 뭐 국어, 수학 그리고 이제 탐구는 이제 전통적으로 사회나 과학이라고 말했던 과목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평가 등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2외국어가 과거에는 상대평가 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절대평가 등급입니다. 저것도 90점 이상이면 1등급. 그렇죠. 야, 그러면 그럼 영어랑 똑같다는 거죠? 예, 영어하고 기준이 똑같고요. 지금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 점수가 어떻게? 저건 상대평가라면서요. 예, 국어, 수학, 탐구. 국어, 수학, 탐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확 나눠지겠네요. 그렇죠. 물론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뭐 원하는 1등급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대략 한 10%에서 11% 정도가 매년 1등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학생들 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두 과목. 이 네 과목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다른 것도 그냥 절대평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난이도를 잘 조정해서 다 만점이 막 뭐 너무 많지 않도록 그렇게 난이도를 잘 조정하면 뭐 90점, 80점 이렇게 어쨌든 교육의 목표로 하는 게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얘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예, 예. 확인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닌가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원점수를 주거나 등급, 즉 절대평가 등급입니다. 예. 이걸 주거나 또는 둘 다 주기도 합니다. 예. 아니면 이제 또 원점수도 조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정한 스케일드 스코어, 예. 네. 이제 이걸 보정한 등급인 스케일드 그레이드, 요걸 이제 주는 것이죠. 네. 이건 제가 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탐구 과목, 과학 탐구 영역에서 보면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요 네 과목이 이제 좀 기초적인 과목이고요. 네. 2로 가면 이게 이제 좀 심화 과목입니다. 벌써 심화 과목은 선택자가 10,000명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꼴찌는 물리학 2가 하고 있고요. 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이제 원 과목인데 이 네 과목 중에서 이제 물리학이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물리 선택 안 하네. 그것보다 이제 한다는 거구나. 더 충격적인 게 이제 사회탐구 과목인데요. 네. 사회탐구 과목을 보시면 응시자 수가 쭉 나오는데 그래도 다 10,000명을 넘기는데 유독 경제가 5,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회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은 그냥 제 주관으로는 경제하고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 경제가 제일 선택자가 적어요. 이게 이제 상대평가의 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표준 점수나 석차 등급 같은 상대평가라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좀 선호할 법한 과목은 다 나머지 학생들은 도망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요. 꼴찌에서 2등이 뭔가 보시면 역시 예. 역사 과목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세계사가 이제 이 세계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 야 이거 선택하는 애들 다 이 세계사 덕후, 역사 덕후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선택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황당한 이게 이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선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제2외국어인데 제2외국어에 이제 한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아랍어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아랍어가 뭐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다. 일본어, 중국어 등보다 이제 뒷순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학생들 옛날에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몇천 명 이렇게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희한한 문제가 바로 이제 수학하고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있다는 건데요. 예. 이걸 좀 모르시는 학부모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수학이면 수학이지. 옛날처럼 문과 수학 있고 이과 수학 있고 이러면 되는 거지. 예. 뭐 수학에 선택 과목이 있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년 전부터 수학에도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수학 1과 수학 2는 이제 공통 과목이에요. 네. 저 무조건 해야 되는 예.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전체 30문제 중에서 22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예. 나머지 8문제는 어디서 출제되느냐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총 30문항을 이제 이제 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럼 수학 1, 2에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가 빠져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도 기초는 아, 공통에 수학수에 들어가 있어요. 공통에 예, 들어 있어요. 예. 또 통계 중에서도 기초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좀 심화 확률과 통계, 심화 미적분, 심화 기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 세 과목 중에서 특히 미적분이 좀 특별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학에서 우리 대학 자연과학 또는 공학, 의학, 약학을 오려면 즉 이과 쪽 학과를 오려면 예. 미적분을 꼭 선택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미적분을 심화까지 안 하면 대학 와서 좀 따라오기 어렵더라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택 과목 중에서 이걸 이제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적분을 선택해서 표준 점수를 30문항을 다 맞추면 표준 점수 145점을 받습니다. 예. 근데 확률과 통계가 상대적으로 뭐 문과 쪽 계열 학과 여기에 진학할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거든요. 예. 이걸 선택한 학생들이 30문항을 다 맞추면 한 141점, 142점밖에 못 받습니다. 표준 점수를. 다 이게- 맞아도 예. 이 불합리한 거죠. 예. 황당한 거죠. 아니 어떻게
똑같이 모든 문항을 다 맞췄는데 이 과목을 선택하면 더 높은 점수를 주느냐? 예. 이건 불합리하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차별입니다. 차별이라는 게 뭡니까? 야, 나는 저기 사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너희는 과장까지밖에 승진 못해. 이게 차별이죠. 그렇죠. 유리천장이 있는 게 이제 차별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이 미적 점수가 더 높아서 절대 점수들이 다 높아서 쉬워서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똑같이 그렇죠. 100점이라도 여기서는 100점이 5명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100점이 100명이나 나왔으면 똑같은 점수 받아도 여기 학생을 좀 그래도 좀 못하는 친구로 봐야 되는 게 그럴 수 있죠. 미리 예습을 하셨습니까, 이 프로님? 네. 이미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상대적으로 고3 학부형 네. 아닙니까? 그 컨셉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아까 평가라는 이제 게. 예. 필수를 22문항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8문항을 이제 같이 치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필수 22문항의 평균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집단 좀 못하는 집단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그런 학생들은 유리천장을 낮게, 그러니까 최고 점수를 많이 못 받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공통 수학 1, 2의 점수를 보고 예.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네. 옛날로 치면 이과, 요즘에 이과란 말이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만 이과생들이니까 예. 아니, 이 학생들은 수학을 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문항 공통 문항의 평균 점수가 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이 학생들은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까지 보정을 해주는군요. 이 학생들은 거기는. 이제 유리천장을 좀 높여놓은 거예요. 높은 최고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니 아까 경제학이나 세계사나 그 뭐 그런 거 할 때 예. 그것도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경제학과 예. 세계사를 본 친구들의 수능 점수를 보니까 음. 다 높네 평균적으로. 아니 근데 그러면 저는 이상한 게 그 아, 해야지.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 프로께서 중요한 중요한 문제를 얘기했죠. 지적하셨기 예. 때문에 네. 거기에 바로 이제 대답을 드리면요. 보정을 해야 맞습니다. 사실 사회나 네. 과학 과목도.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야 이상하게- 선택 과목 쏠림이 적어지죠. 이상하게 사회나 과학 과목은 보정을 안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사회탐구 영역에 아까는 응시자 수만 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만점자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네. 바로 요 선택 과목들은 50점 만점입니다. 국영수는 네. 이제 원점수 100점 만점인데요. 이건 50점 만점이에요. 근데 경제는 50점 만점을 다 원점수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표준 점수가 72점이 나옵니다. 근데 예. 예. 한국 지리 같은 걸 보면 50점 만점을 다 받았어요. 모든 문항을 다 맞췄는데 67점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 경제를 선택했던 요 해에 경제를 선택했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낮았던 거예요. 이건 뭔가 아까하고 반대죠? 예. 평균 점수가 낮았습니다. 아, 경제 점수가 예, 평균 점수가. 예. 그러면 이 시험은 좀 어려운 시험이구나라고 예.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시험에서 모든 문항을 다 맞은 너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예. 그래서 72점을 준 겁니다. 예. 바로 밑에 보면 정치와 법은 무려 어려웠군요. 74점이 되죠. 더 어려웠네. 더 어려웠어. 근데 저 위쪽에 뭐 한국지리 67점이었지만 동아시아사 이런 거는 이 과목을 치른 이 학생들의 이해 평균 성적이 좀 높았던 겁니다. 예. 높으니까 이 시험이 좀 쉬웠구나. 쉬웠구나라고 판단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65점으로 제한한 거예요. 이것도 불합리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온 게 죄송합니다. 네. 네.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어.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렇죠. 거기 가서 시험 봐서 봤다는 점수가 이유로 내가 무조건 다 맞았는데도 더 주어지면 못하는 친구들 찾아가야죠. 선택 과목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것 또는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목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일단 시험 보기 전이라고 가정하고 자 그냥 탁해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경제 과목하고 한국 지리 과목 중에 뭐가 체감 난이도가 더 높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더 체감 난이도가 높다고 얘기해요. 그럴 것 예. 같아요. 학생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과목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학의 경우에는 물리가 생물보다 과목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게 이제 과목 난이도예요. 근데 이거하고 출제 난이도는 또 다릅니다. 그러겠죠. 당연하죠. 예. 물리가 어렵다 하지만 그걸 쉬운 문제를 많이 내면 그렇지. 그럼 평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출제 난이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적인 능력 또는 학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예. 변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과목의 평균 점수 또는 만점자가 몇 퍼센트냐 이런 지표들은 결국 무려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표준 점수인데 문제는 내가 모든 문항을 다 맞출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인데 예.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내가 제일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결과를 그냥 표로 정리한 거지 예. 사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과목 난이도 다 다르죠. 그리고 그렇지. 출제 난이도 다 다르죠. 다르지. 어떤 애가 그리고 왔을지 바로 그 해 모르니까. 이걸 선택한 학생들의 집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는 요거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엄밀히 보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로또입니다. 내가 야. 무슨 과목을 선택할 때 표준 점수를 제일 높게 받을 수 있는지 또 무슨 과목을 선택할 때 제일 낮게 받을지 매년 달라져요. 아. 여기에는 뭐 정치와 법이 제일 만점자 표준 점수가 높네 74점이네 예. 동아시아사가 제일 낮네 65점이네 이렇게 돼 있지만 내년이 되면 또 달라지고 작년에는 또 달랐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수능의 아주 희한한 측면이고 이게 OECD 34개국 어디를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이러한 지표 표준 점수와 같은 지표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일종의 차별입니다. 차별. 예. 그런데 저걸 저렇게 안 하면 이른바 정말 쉬운 과목 혹은 더 몰릴까봐 그랬던 거 선택한 아닐까? 거에 따라 운이 많이 작용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정한 것이 네.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에서 들어보는 이제 SAT라고 하는 미국 대입 시험이죠. 예. 이 미국 이건 대입 시험을 어떻게 바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어떻게 보정하느냐를 잘 보면 네. 아 우리나라 수능이 조금 이상하구나라는 걸 더 잘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제도는 미제가 좋아. 아직. 아니, 좀 미제- 이따가 미제죠. 영국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예, 미제 확인해 보시죠. 하여튼 걔네들이 좀 좋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SAT 같은 것은 스케일드 스코어, 예. 이제 네. 균등화 보정 점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균등화 보정 점수는 뭐냐면 SAT는 일단 이제 SAT 흔히 1이라고 부르는 필수 과목이 있고요. SAT 2라고 부르는 선택 과목이 선택 과목이 있는데.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SAT 2 선택 선택 과목입니다. 과목. 예. 선택 과목 이제 시험을 보면 원점수가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 수능처럼 원점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성적표에는 스케일드 스코어, 이제 흔히 SAT 스코어라 그러면 바로 이 보정 점수인 스케일드 스코어를 의미해요. 예,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상대 평가 점수입니까 그거? 이게 상대 평가와 다릅니다. 이 지표를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 우리나라 수능은 너무나 단순무식한 상대 평가고 예. 이걸 굉장히 세련되게 원점수, 표준점수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잘 버무려서 굉장히 세련되게 고친 게 바로 SAT다? 이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알려주세요. 있죠. 어떻게 하는지 미국은. 여기 보시면 조금 작게 보입니다만 이게 이제 문학이고 이게 이제 사회과학 그리고 예. 이게 수학. 네. 필수 과목 수학 말고요. 선택 과목이 수학이 2개 있거든요. 예. 그게 있고 이제 그리고 과학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이 2개로 나뉘어 있고 화학과 물리학이 있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외국어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어겠죠. 예. 중국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에 200점에서 800점까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500점 이상을 표시한 거고요. 예. 오른쪽에 이제 500점 미만을 표시한 겁니다. 총점이 네. 예. 그러니까 원점수가 있는데 원점수를 200점에서 800점까지 그러네요. 스케일이란 게 일종의 척도잖아요. 예. 아. 이미 척도화시킨 200점에서 800점까지의 점수에 대응해 주는 겁니다. 너는 원점수가 몇 점이니까 너는 성적표는 540점이라고 표시해 줄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원점수는 보여주지 않고 이 스케일드 스코어만 표시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여기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저 잘 보시면 일단 과학 과목을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96이라는 지표는 뭐냐면 800점. 그러니까 이거는 만점? 만점입니다. 네네. 이거 모든 문항을 맞췄다는 의미의 만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스케일드 스코어에서 가장 높은 점수예요. 최고점이라고 표현해 보죠. 예. 최고점을 맞는 학생들의 비율이 이 생물학을 2개로 나눠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생태 생물학입니다. 네. 생태 생물학에서는
96% 위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상위 4% 학생입니다. 그 말이구나. 이거 응시한 학생들 중에 이 과목 응시한 학생 중에 상위 4% 안에 들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물리는 이른바 체감 난이도, 아까 말씀드린 과목 난이도 이런 게 좀 높은 과목 아닙니까? 네.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상위 16% 안에 들면 이 집단 내에서 최고점을 주는 겁니다. 느낌이 이건 좀 확 오시죠? 어려우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네요. 매스 레벨 2라고 그렇죠. 써 있나요? 예. 매스 레벨 1보다는 매스 레벨 2가 네. 선택 과목 수학 2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어려우니까. 과목이거든요. 그런 과목은 이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 더 높은 비율로 최고점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27% 내에만 들어가면 넌 최고점이야. 그렇죠. 저건 공부가 어렵건 문제가 어렵건 하여간 저건 어려우니까. 어려웠을 때. 어려우니까. 네, 실제 이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정교한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과목 난이도, 그리고 출제 난이도, 그리고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구성, 학력 구성 그 세 번째도 꼭 본다는 거죠.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지만 보기에 우리나라 수능도 뭔가 그 세 가지로 고려하고 SAT도 세 가지로 고려하는데 수능은 최고점 점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예, SAT는 최고점이 같군요. 그렇죠.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충분히 잘한다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SAT를 방금 설명해 주신 거가 제일 인상적인 건 세 예. 번째 그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과목 난이도 그리고 출제 난이도 이외에 응시한 학생들이 이 훌륭한 학생들이 많으면 즉 응시한 학생들의 나머지 점수를 보면 훌륭한 학생들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 학생들이 많으면 여기서 아니 그거 우리도 그걸 고려하지 않나요? 그 세 번째 것. 그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합니다. 네. 세 가지를 세 모두 가지는 고려하고요. 둘 다 고려해요. 수능도 근데 우리나라는 세 고려하고. 번째를 세 번째 전혀 걸 고려하지 고려 안 않죠. 하는 안 해요. 우리는 한다는 고려 안 거죠. 한다. 뭐 경제 선택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 능력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 학생과 학업 능력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과목을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표준 점수도 주고 그리고 석차 등급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선택하면 불리해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과목이지만 기피하고 물리 선택하면 불리해지고.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선택해서 뭐 점수도 석차도 뒤로 밀렸지만 경제 선택한 아이들은 똑똑이들이 많네. 근데 똑똑이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하위 한 30%에 들었구나. 그럼 넌 딴 데 가면 한 하위 한 60% 안에는 들겠네. 그거에 감안해서 맞춰서 점수를 더 준다.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여기 보시면은 평균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 평균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생태생물학의 평균 점수가 632점이다. 200에서 800까지 이제 점수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물리학의 평균 점수는 677점이다. 네. 그러니까 이 평균을 받았을 때 더 높은 점수를 주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술 평균은 아닙니다만 그러네요. 어쨌든 이래서 이 물리 과목을 선택해도 전혀 불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똑똑이들 많으니까 거기서 평균했으면 그렇죠. 너는 똑똑이들 적은 집단에서 평균한 아이보다 더 좋은 점수 줄게. 그거네요. 그렇죠. 매우 그래서- 합리적이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과 달리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어쨌든 최고 점수는 똑같다라는 것과 특정 과목을 선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이런 그런 건 없다. 불합리한 면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미국 SAT와 같은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이 이런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이런 이제 스케일드 스코어 또는 스케일드 그레이드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에요. 아니 저거 하면 되지. 왜 우리는 저거 미국 안 거 합니까? 수입해 오면 우리 FTA 체결해서 관세도 없는데 그냥 수입해 오면 되지 왜 우리는 안 왜 해요? 우리 안 해요 저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정책을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들여다 보면요,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진정한 선진국형 입시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네? 진정한 미국식, 진정한 유럽식은 도입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이를테면 진정한 미국식을 도입하려면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SAT는 1년에 이제 입시를 7번을 치릅니다. 네. 또 SAT 유사한 이제 ACT라는 시험이 있는데 ACT는 1년에 6번을 치러요. 그래서 한반에서 이제 조사해 보면 뭐 SAT 화학을 어떤 학생은 뭐 지난달에 봤어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다음 달에 볼 거예요. 네. 뭐 제 친구 누구는 작년에 미리 봤는데 못 봐가지고 좀 공부해서 다시 한번 볼 거래요. 네. 여러 번 봐도 되고 언제 보든 그건 개인 재량입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SAT 문제집을 일제히 풀어주는 식의 입시 준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애들마다 제각기인데 예. 어떻게 일제히 문제집을 풀어주는 수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이 입시로부터 독립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입시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은 사실은 미국식 관념이에요.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안 합니다. 또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애들마다 다 제각기 시험 날짜 다르고 근데 질문 심지어 있습니다. 여러 번 보는데 예.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거는 취지는 이해가 돼요. 한 번에 예. 다 승부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매번 시험 본 거에서 제일 좋은 점수 받은 그 회차의 시험 점수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화학을 잘 받고 수학은 여기서 잘 받고 뭐 역사는 여기서 잘 받으니까 그걸 다 모읍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SAT 필수 과목, 즉 네. SAT 1이라고 불리는 그건 이제 수학하고 영어인데요. 걔들 영어니까 이제 걔들한테는 국어겠죠. 그거겠죠. 이 시험인데 요 시험 보는 날짜하고 선택 과목 각 과목별로 보는 날짜는 다 달라도 됩니다. 예. 이것도 다 개인 재량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성적, 당연히 제일 높은 성적이겠죠. 예. 그걸 내는 겁니다. 아. 근데 워낙 여러 과목이 있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SAT 말고 또 다른 뭐 AP라는 시험도 뭐 준비하는 학생들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면 두 번, 세 번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제 질문은 너무 지엽적인지 몰라도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걸 갖고 올 수 있다면 지난번에 나 화학은 잘 봤는데 이번에는 화학은 망쳐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점수가 나머지 과목이 다 높더라도 화학을 망치면 이번에 본 SAT는 나의 대표 점수로 못 써먹을 거 아닙니까? 아, SAT는 선택 과목의 경우 다 독립적인 성적표를 줍니다. 독립적으로 아, 한다니까. 독립- 8월에 받은 성적표. 역사 점수, 10월에 받은 화학 점수 예, 이렇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다 자율이에요. 개인 자율.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야말로 입시 교육에서 자유로운 교육입니다.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시험을 보면요. 예. 객관식이 아닙니다. SAT는 객관식인데 어. 학교 시험은 다 논술형이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에요. 객관식은 뭐 교사 재량대로 쓸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미국 입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입시하고 내신이 얼라인먼트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실제로 얼라인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앞바퀴 뒷바퀴 잘 정렬되어 있는 거 이걸 네. 우리가 얼라인먼트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내신은 지금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평가가 논술형이나 수행평가인데 입시는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안 해줍니다. 입시에서는 내신을 혹시 안 봅니까? 아, 대학에서는 고려하죠. 고려는 해요? 대학에서는 고려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 따로 입시 따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따로 국밥을 모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유명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교과죠.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서클을 활동, 뭐 무슨 했느냐. 경시대 뭐 예. 무슨 봉사활동했냐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죠. 예. 네. 그래서 미국 대학 입시가 사실은 전 세계 대입 제도 중에서 가장 좀 번잡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공부할 게 이것 따로 많네요. 저것 따로 그것 안할 따로니까 수가 없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입시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 또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식 관념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초등학생이 네. 대학 갈 때쯤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수능 문제집을 안 풀어주겠습니다. 네. 그 즉시 우리나라 수능 대비해주는 사교육 업체 주가가 막 치솟고 사교육비가 폭증하겠죠.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이 경쟁 압력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대입 경쟁 압력은 일종의 자기장이 세면 모든 금속이 자성을 가지고 막 빨려들듯이 예. 대학 간 서열, 대학 간의 격차, 교육의 질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경쟁의 장이 심하고 세고 그로 인해서 결국 수능도 내신도 비교과도 모두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예. 경쟁의 소재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한국 같은 이런 여건에서는 수능 준비 학교에서 안 해줍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순간 대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로 비화돼서 그러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당이든 현재 상태에서 이로 인한 역풍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미국식 입시는 한국에서 못하는 겁니다. 예. 대학이 평준화돼야 그걸 할 수 있다. 대학 간 격차가 줄어야 되고요. 미국은 대학 간 격차가 물론 꽤 나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만 뭐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워낙 크고 예. 그래서 뭐 내가 저기 아이비리그까지 가야 되겠냐 이런 생각하고 그냥 주립대 가는 학생들도 많고 네. 또 요즘은 등록금 장벽이 너무 심해서 사립대 웬만한 대학은 지금 7만 달러를 다 넘어섰고요. 1년 기숙사비를 제외한 순수한 등록금만입니다. 기숙사비 합치면 이제
1억 몇 천만 원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 근데 주립대는 이제 UCLA 같은 대학이 요즘도 한 15,000달러 정도 하거든요. 네. 거주하는 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도 있고 등등해서 대학 간 격차는 있지만 그게 조금 우리보다는 상황이 나은. 그리고 이제 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다가 무슨 뭐 편입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해서 그런데요. 근데 하여튼 한국처럼 대학 간 격차가 무지무지하게 크고 그것이 미국처럼 좀 완화되는 이런 요인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미국식 입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근데 그렇더라도 SAT는 점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경제학이나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물리 선택한 학생이 지금처럼 손해 보는 똑똑이들만 모여서 시험 보는 네. 그런 과목은 그 똑똑이들만 모였던 것에 따른 디스어드밴티지를 좀 보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선택 과목이 평준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 수능의 한계와 결함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쩌다 보니 이제 한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고 결함 얘기가 나왔는데 예. 수능은 그 자체로 봐서 대단히 결함투성이인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선택 과목, 뭐 교육의 다양성, 합리적인 선택 이런 것과 매우 거리가 먼 오히려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아주 희한한 시험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식 대입 제도를 선택하든 안 하든 예. 이 프로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거시적인 대입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와 무관하게 네. 수능은 그 자체로서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손보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근데 무려 20년 동안 안 고쳤습니다. 근데 안 고친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왜 그 똑똑이들이 모이는 선택 과목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거를 왜 답이 있는데 지켜보고만 있죠? 2004학년도까지의 수능은요. 예. 선택 과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2외국어 있긴 했고 그리고 과학 과목 중에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사회 과목 중에 하나 정도가 이제 선택 과목이긴 했는데 네. 나머지는 문이과 공통 부분이 굉장히 넓었어요. 예. 그래서 이과생들도 사회를 상당히 많이 공부해야 했고 문과생들도 과학을 많이 공부해야겠고 네. 선택 과목이 별로 없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2005학년도로 넘어가면서 선택 과목이 대거 도입됩니다. 예. 사회도 4과목, 과학도 4과목, 뭐 제2과목은 원래 선택이었고 이렇게 이제 도입되면서 이 교육 당국이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원점수를 주면 네. 출제 난이도를 잘못 조절했다고 비난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50점 만점 원점수로 이제 시험을 출제했는데 뭐 이를테면 한국 지리는 쉽게 만점자가 뭐 3% 넘쳐났어. 나왔는데 경제는 쉽게 출제해가지고 10%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럼 애들이 또 아우성 칠 거 아니에요. 네. 출제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항의를 받을 테니까 여기로부터 면피할 수단을 이제 생각한 거죠. 면피할 수단이 거칠게 그냥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이걸 주는 그냥 석차 등급하고 예.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표준 점수하고 이 두 개만 주자. 원점수를 감추자. 그래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원점수가 수능 성적표에 표시가 안 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석차 등급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표준 점수 이 예. 두 가지만 이제 제시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백분위가 또 지대시됩니다만 백분위는 실제로 이제 대입 전형에서는 거의 안 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굉장히 실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합리.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 최고점이 달라진다든지 네. 예. 또는 더 근본적으로 상대 평가를 이렇게 거칠게 했을 경우에 특정 과목을 매우 기피하는 이런 굉장한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아주 거친 OECD 다른 나라에서 전혀 도입할 상상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석차 등급하고 표준 점수만 주는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원점수를 감추고. 그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예. 얼마나 불합리하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게 또 이상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것은 국제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예.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라고 느끼거든요. 예. 다른 나라 전혀 안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영국의 대입 시험입니다. 영국 예. 대입 시험인데 영국 보죠. A레벨이라고 부르는데 유럽의 대입 시험은 다 논술형입니다. 다 네. 논술형이고 이제 점수를 주는 나라도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등급만 줘요. 근데 등급을 주는데 A 스타라고 이제 A 플러스 대신에 A 스타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A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낙제 점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선택 과목 뭐 30과목도 넘는데 그중 일부만 이제 수록해 놨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모든 이제 영국 학교 학생들 중에 A 스타와 A, 그러니까 좋은 점수죠. A 스타와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몇 %냐 이런 걸 보면 수학 요거는 이제 공통 수학입니다. 쉽게 네. 이제 영국 수학이 두 가지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건 쉬운 수학.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심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기본 수학의 경우 A 스타나 A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42%입니다. 네. 시험이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럼 근데 뮤직이 있습니다. 뮤직, 음악도 있어요. 음악은 A 스타나 A를 받은 학생 비율이 20%입니다. 이거는 스케일드 스코어가 아니라 스케일드 그레이드입니다. 네. 아까 SAT에서는 이제 스케일드 스코어는 말씀드렸고요. 점수로 된 거고. 이건 점수가 아니라 이제 그레이드, 그러니까 예. 등급이죠. 어. 등급도 조정을 해줍니다. 이 과목은 과목 난이도, 출제 난이도 또는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집단의 이제 특성. 학력 특성 이런 예.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비율을 A 스타를 주는 게 또 A를 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계산 과정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SAT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과정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략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유불리를 잘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수학을 선택한 학생 10명 중에 4명은 하여튼 A를 받는다는 거고. A 이상을 받는 거죠. 음악을 예. 선택하는 학생 중에는 8명이 A를 못 받는다는 건데 2명만 그렇죠. 받고. 예. 그러면 당연히 수학을 선택해야지 내가 좋은 점수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여기에는 이제 사실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음악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는 학력 수준이 조금 낮은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20% 드는 것이 아.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 것이죠. 수학 자체가 어려워서 나는 아까 말씀드리지 힘들어 않았습니까? 하는 과목 거구나. 난이도, 출제 난이도 그리고 과목의 심지어 난이도가 다르니까 선택한 내가- 학생들, 선택 학생들의 그 집단의 성격까지 그러네요. 모두 똑똑이들 고려해서, 모여 있으니까 많이 죽기가 저기도 또 반영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많은 나라들의 대입 시험은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보정을 해주는데 이걸 전혀 보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2005학년도 우리나라 출제 당국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만 예. 사실은 굉장히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입니다. 이 불합리함이 20년 동안 지적도 했지만 이것을 정면에서 지적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도 평가를 전공한 분들은 굉장히 작은 집단일 거 아닙니까? 예. 교육 중에서도 평가를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집단인데 이분들이 다 여러 가지 인맥이나 이해관계 등등으로 얽혀 있는 분들입니다. 야, 저 선배가 만든 제도인데 내가 이렇게 막 비판하면 아이고야. 될까? 뭐 이런 자기검열들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실상을 잘 모르고 그 작은 집단에서는 서로 눈치 보면서 이거를 명쾌하게 지적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20년 동안 왔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좀 보여드리면 예. 이제 수학과 국어에도 선택 과목이 이제 도입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전부터. 네.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하면은 모든 문항을 다 맞췄을 때 표준 점수 145점을 받는데 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141 내지 142를 받게 되는.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보정을 안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이상한 보정을 하는 바람에 보정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예. 자, 보기 싫으시죠? 아이고야. 제가 그냥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보정식이에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보정식? 수학과 국어에서 쓰는 보정식입니다. 아까 다른 사회나 과학 과목은 보정 안 한다고 안 말씀드렸죠. 하고, 예. 보정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똑똑이들 뭐 네. 몰려도 할 수 네.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국어하고 수학에서 새삼스럽게 보정을 하겠답시고 이제 이런 희한한 보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전 세계 이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희한한 식인데 예. 그래서 결국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최고점이 달라지는 이 현상이 수학과 국어에도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나 과학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표준 점수를 제일 높게 받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회와 과학에서는 이거는 차별이었지만 예. 우연적 차별이었습니다. 예. 네. 어떤 과목을 이제 선택했을 때 최고점이 제일 높을지 낮을지 매년 이게 네. 변동을 하니까. 예. 그런데 수학과 국어는 안 그렇다는 거죠. 아까 얼핏 보여드린 이 보정식을 따라서 계산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의 현실 이과 쪽 학과 선택한 학생들은 대체로 똑똑이. 미적분을 선택하고 예. 문과 쪽 학과 선택한 학생들은
비교적 이제 확률 통계를 많이 선택하고 예. 네. 이 현실을 바로 이제 버무려서 결과를 내 보면 음. 이런 불합리한 이 차별이 생기는데 이 차별은 우연적 차별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입니다. 요거는 예측 가능해요. 이과생이 무조건 유리하게. 그렇죠. 이과생이 만점 받으면 145점. 근데 문과생이 만점 받으면 141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데 이런 보정식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것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화법과 작물을 선택하면 모든 문항을 다 맞았다 할지라도 네. 더 낮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거는 저렇게 보정을 하는 게 옳다고 지금까지 논리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즉 똑똑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은 똑같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거기는 아니, 그 학생을 좀 아니지. 우대해 줘야 오히려 공평하다. 아니 보정을 해도 최고 점수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정을 하더라도 최고 점수가 달라지는 게 너무 결정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똑똑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최고 점수가 달라지면 안 최고 되잖아요. 점수는 같이 해야. 그럼요. 여기서는 똑똑이들 많이 모였는 데는 10등 안에 들었어야 최고 점수라면 여기서는 1등만 최고 점수 준다 하더라도 두 개는 최고 점수가 같아야 그렇지. 되는데 예.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대입 시험엔 다 선택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 어떤 나라를 봐도 최고점이 달라지게 설계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것도 왜 저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회나 과학에서의 그 예. 불합리한 면 예. 이것을 고치지 않은 채로 표준 점수는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 예. 자체가 그것을 고치지 않은 채로 그거에 기반해서 뭔가 보정해 보겠다라고 단순한 수학식을 나오니까. 적용한 결과 아까 이제 얼핏 보여드렸던 이 이제 머리가 아파질까봐 살짝만 보여드리고 말았던 이 수학 공식에 적용을 한 결과 예. 그렇게 그 됐어, 결과 왜? 이제 결국 보정은 이런 하긴 했는데 이제 최고 점수가 달라지네. 우연적 차별도 불합리한데 예. 이제 구조적 차별 어. 이게 이제 내년에도 후년에도 3년 뒤에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모든 문항 다 맞췄을 때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겠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돼서 이게 이제 문과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비화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학 점수를 받아서 문과학과로 막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네.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그럴 수도 있나 보지라고 뭐 예.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과학의 소양을 갖춘 학생이 뭐 경제학이나 역사를 전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예. 이제 수학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많은 대학에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적는지에 따라서 최고 점수가 막 달라지게 달라지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고 이거는 문과 학생들이 실제로 억울해할 만한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고 점수를 갖게 만들어도 이과에서 더 고득점이 많이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과 침공은 할 수도 있는데 예.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캡을 그러니까 유리 천장의 높이 다르-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은 그건 이건 이상하다. 차별인 차별이다. 근데 그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리적 이유가 없죠.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해도 같은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길은 있어야 되는데. 기회균등이라는 그 원리에 비춰보면 아니 왜 근데 왜 아시면서 왜 지금까지 왜 그럼 이거 안 고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얘기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요 예.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와. 약간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보수는 이제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야 그냥 줄만 세우면 됐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그냥 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 세우는 방식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의외로 좀 둔감하세요. 그런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진보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 야, 수능 점수 1점 차이 가지고 뭐 어디 붙고 떨어지고 이거 너무 이거 편협한 거다. 교육적 원리에도 안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조건 등급제 절대평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 2등급. 이걸 그것만 이제 계속 주장하니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제 중에서도 합리적인 게 있고 불합리한 게 있거든요. 예. 이거를 그렇지, 또 그렇지. 진보 쪽에서는 잘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와 진보 사이에 껴가지고 이게 점수제 자체로서도 수능은 불합리하다 현재 상태에서 이걸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쪽에서는 이제 아니 그냥 줄 세웠으니까 된 거 아니야? 또 예. 저쪽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점수 말고 등급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가 돼서 아무 발언력을 가지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나 국어에서도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불합리한 것을 또 보정해 보겠다고 불합리한 것에 더해서 뭔가 보정식을 만들다가 문과생들의 이제 원성을 사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게 화제가 되면서 제가 하는 얘기도 이제 좀 사람 분들이
듣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그러니까. 문과 이과 어쨌든 최고 점수는 같게 하고 예. 분포야 다를 수 있죠. 똑똑이들이 예. 많이 쏠리는 예. 쪽으로. 그래도 그게 SAT 방식이잖아요. 네, 그냥 SAT 방식 따라가면 되는데 샘플도 있는데 왜 그거를 안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당장 있냐고 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줄만 세우면 된다라는 사고에서도 좀 벗어나고 줄을 예. 세우더라도 합리적으로 세워야죠. 합리적으로 세워야 줄이 잘 세워야죠. 세워지죠. 그렇지. 야, 줄색을 좀 흐트러야 돼. 그냥 등급만 주는 게 좋지. 이런 생각에서도 조금 스스로 좀 자유롭게 해서 좀 수능 자체를 합리화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야. 말씀드렸던 수능 자체가 가진 결함입니다. 이건 예. 명백한 결함이에요. 아니 나로호를 우주에 쏘아 올리는 과학 기술이 있는 나라에서 제도는 왜 이따위로 만들고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와, 너무 이상하네요. 좀 미시적인 얘기죠. 어떻게 예. 보면 하지만 별 굉장히 관심은 불합리한 것이고요. 예. 거시적인 거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 진정한 미국 제도를. 예. 자, 수능을 1년에 여러 번 치르고 뭐 몇 번 봐도 되고 심지어 작년에 봐도 되는데 그 대신 학교에서 수능 문제집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교육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드렸죠? 예.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대입 시험이 다 논술형입니다. 예. 객관식이 없어요. 독일 학생들한테 이제 객관식 보여주면 이거 혹시 여론조사냐라고 물어봅니다. IQ 테스트나 여론조사에서만 본 거예요. 이거는 와. 이거 다 쓰는 겁니다. 예. 수학도 풀과정 다 쓰고 뭐 이를테면 역사 과목 이런 거 보면 이건 독일은 아니고 제가 영국의 대입 시험 역사 과목에서 본 건데 히틀러가 나타난 이유가 1차 대전의 전승국들이 너무 가혹한 배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나타났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 예. 여기에 대한 네 생각을 써봐라. 이게 이제 시험 문제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재밌다. 나옵니다. 예.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 문제 이런 건 뭐 보신 적이 있을 거고 예. 가끔 이제 보도가 되니까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수학도 논술형, 국어도 논술형, 영어도 논술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논술형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줍니다. 유럽의 고등학교는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아, 학교에서 그렇죠. 조차. 아. 학교에서 입시 준비 해주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수십 년, 100여 년간 해와서.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 수능을 앞으로 5년 뒤부터 다 논술형 문항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그 채점이 적정을 하냐 아니냐. 그런 아니 일단 문제도 엄마들은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일단 그렇죠. 어. 논술형으로 나오는 순간 개별 지도가 중요해질 텐데 과연 학교에서 이게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논술고사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의 예. 논술고사는 좀 족보가 없는 시험입니다. 이건 과목이 뭔지 애매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의 대입 시험은 국어인데 논술형이고 사회인데 논술형이고 물리학인데 논술형이고 수학인데 논술형인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정석에 맞는 시험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는 순간 다 학원으로 갈 게 뻔하고 사교육비가 역시 치솟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감히 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육 미신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미신이 우리나라는 별의별 입시제도 다 해봐서 이미 해볼 만큼 해봤다. 이게 완벽한 미신입니다. 진정한 유럽식 입시, 진정한 미국식 입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느 쪽이든 해보려고 하면 어. 이 경쟁 압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두려워요. 사교육이 너무 치솟을까봐 정치적으로 결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가슴이 답답해지네. 근데 우리나라는 예. 자기 문제 아니면 관심 안 갖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고 이런 고민도 고3 아들이 고3 끝나면 딱 안 한다면서요, 이제. 하고 나면 내 문제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또 내 문제 아니니까 당장 닥쳤는데 닥친 분들도 이런 얘기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자 나라에서 자 오늘부터 출근하는 분이나 등교하는 분들은 자기 머리통보다 큰 돌을 굴리면서 출근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고 다 시위하러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아 진짜 이상한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잘 굴러가는 돌 찾으러 다들 산으로 올라간다는. 야, 적응의 민족이구나. 적응의 민족.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되는데 이제 내 문제 아닐 때 잘 분노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물리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나 경제학 전공하신 교수님들 보면 꼭 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물리나 경제를 학생들이 기피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데 예. 라고 말씀드리면 사석에서는 다
자네 말이 그러네. 맞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꽤 이제 힘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대한 무슨 학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실제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시질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는 뭐 국민성의 문제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상하네. 진짜 이상합니다. 어떡하지? SAT 그냥 두드릴 와 이 그냥. 제도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해결한다고 하면 예. 그럼 국회의원이 되면 됩니까? 아니면 제가 교육부 장관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대선까지 가야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장관 하면 될 것 아니면 같아. 이 방송이 더 인기가 생기면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방송이 인기가 생겨서 되면 제일 좋죠. 그래야 이제 윈윈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미래 학생 학부모도 이익을 보고 네. 이 3% 언더스탠딩도 이익을 보고 예. SAT 방식은 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입시 제도로 그대로 놓고도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별로 안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 교육부가 그냥 하면 되는 하면 거죠.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스케일드 그레이드를 이제 쓰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 있고 예. 또 터키가 있고요. OECD 국가 중에 독일도 좀 유사한 거를 도입합니다. 뭐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례들 들어다 보면 사실 뭐 쉽게 모델 케이스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청와대에 계신 중요한 분이 뭐 대통령이 됐건 뭐 교육수석이 됐던 이런 분들이 요거 보셔야 발보고 나서든가 되는데. 아니면은 교육부 장관 하다못해 이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적어도 이 정도 급에서 이거 좀 바꿔보자. 라는 결심을 했을 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영상 보시는 혹시 분들 중에 진짜 제발 내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 있다 하는 분들 좀 이렇게 공유 좀 해주십시오. 공유 여러분 좀. 저 이 영상은 제발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 유튜브가 좀 선택해서 예. 어, 청와대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이거 좋아요 누르시고 주시면 어. 3% 구독은 취소하셔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참. 아 어떡하지 이거? 그냥 아니 그걸 왜 그걸 그렇게 해?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관심이 없거나 뭐 그렇다는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네. 마지막에 한 마디만 좀 덧붙이자면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SAT2가 코로나 와중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SAT는 지금은 원, 즉 필수 과목인 기본 수학 더하기 국어, 그러니까 예. 영어죠. 예. 그것만 남고 SAT2에 해당하는 기능을 AP라는 시험, AP는 원래 있었던 시험인데 네. 이것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제 AP 시험은 이제 1점에서 5점까지 점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상 등급이죠. 이제 5가 제일 높은 건데요. 근데 역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선택 과목마다 다 다르고요. AP도 또 상위 몇 %일 때 5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다 다릅니다. 예. SAT2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보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혹시 댓글에 야 SAT2 이미 없어졌는데 재작년에 없어졌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AP는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역시 같은 취지로 보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큰일이다. 네. 그냥 과목의 어려운 보정, 난이도 보정, 똑똑이 몰리는 보정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리고 SAT 한 방식이 있다면서 그대로 수입해오면 되지 뭘. 그렇죠. 자. 네. 고맙습니다. 정프로 와서 빨리 나가라고 문 열고 난리 문 열고 막 났습니다, 들어옵니다. 아주. 벌써 나가라고. 예. 예.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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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바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숙제 내드렸죠?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